예, 계속 하겠습니다. 평가도구의 유형은 뭐 흔한 얘기죠. 지필검사, 질문지법, 면접법, 관찰법, 실험실수법, 포트폴리오 평가가 있고요. 고려사항은 이건 일반성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만 두세요. 이거를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채점하시는 분이 골머리가 아파요. 왜? 매 건건마다 보면서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왜 아닌데요? 라고 하면 그걸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건 나올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문항 조건들에 있어서의 이런 선택형과 서답형의 이런 특징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선택형의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사례로서 알고 있는 거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얘기하는 게 진유형이죠. 동그라미 가위. 틀린 거는 가위표 치고 맞는 거는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바로 선택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예요. 맞을 확률 2분의 1이에요. 연결형은 이거 놓고 A, B, C, 기역, 니은, 디귿 놓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 우리 이렇게 초등학교 때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게 연결형이에요. 배열형은 1번, 2번, 3번, 4번 있는 데서 이 순서대로 배열하세요. 그러면 4, 2, 3, 1 하고 쓰는 거. 어느 거 순서대로 이게 바로 배열형이에요. 오지선다형, 사지선다형 이건 가장 익숙한 방식이니까 뭐 얘기 안 해도 되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선택형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딱 동그라미다, 가위다, 몇 번이 정답이다라는 것만 주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어느 누가 와도 똑같이 채점할 수밖에 없는 게 선택형의 장점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객관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서답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학술 용어고 우리가 익숙한 용어는 주관식이에요. 왜? 사람마다 채점한 결과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단답식이죠.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그러면 거기 해당되는 단어 같은 거 썼을 거 아닙니까? 주관식, 단답식. 완성형은 앞부분을 주고 뒷부분에다가 이어서 말을 쓰라고 나오는 형태가 완성형이에요. 논술형은 우리가 지금 교육학 논술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뭐에 대해서 논하세요. 그러면 자기가 자유형으로 막 글 써서 내는 방식이죠. 이게 가장 크게 나오는 방식인데요. 특징을 보면 객관식은 정확한 지식의 객관도가 높죠. 그래서 객관식 아닙니까? 선택형으로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똑같이 채점을 하면 똑같은 점수가 부여되니 채점의 신뢰도와 객관도가 높아요. 누가 왈가왈부할 일이 없어요. 또한 특히 오지선다형 객관식 같은 걸 쓰게 되면 통계 처리에 대해서 해석이 용이해요. 문항 난이도, 문항 변별도 같은 거를 계산해내기가 쉽다고요. 문항 분석을 통해서 교육 개선에 기여를 할 수가 있어요. 오답 매력도라든가 그다음에 문항 난이도, 문항 변별도 같은 걸 계산해내면 이 문제는 좋은 문제구나,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밝혀내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단점은 뭐가 있냐면 오지선다형, 특히 가장 상대적으로 자유가 높다는 오지선다형을 봐도 기껏 할 수 있는 게 단순 기억 정보 중심으로 암기 여부를 묻는 질문을 주로 낼 수밖에 없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오지선다형이면 5개 중에 하나 아무거나 찍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찍었을 때 맞을 확률이 5분의 1이라고요. 그래서 추측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숫자만 적거나 이런 찍는 거라서 자기 표현이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글로 쓸 때는 사람마다 다른 자신의 고유의 색깔을 입혀서 글을 쓸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번호만 기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표현이나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와서 리포트를 딱 써라 라고 교수님들이 문제를 딱 내주면 정말 황당한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왜?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글을 써서 뭔가 자기를 표현해 볼 일 자체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장문 시험도 다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장문 시험도 그런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문항 제작에 시간 노력이 많이 들죠. 특히 오지선다형은 시간이 더 많이 들어요. 대신 장점이 객관도와 신뢰도가 높고 통계 처리나 컴퓨터로 처리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들은 주로 어디 검사 인원수가 많고 동일한 검사를 재사용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검사가 필요하고 검사 제작의 소요기간이 충분할 때 검사 결과에 대해서 빠른 처리가 요구되는 시험에 적용을 많이 하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수능입니다. 검사 인원 많죠. 동일한 시험을 여러 명이 같이 보고 있죠. 신뢰할 수 있는 검사가 필요해요. 오답 나오면 여러 명이 검토해갖고 오답 안 나오게 할 때까지 다 걸러내지 않습니까? 네, 검사 제작 시간이 충분해요. 뭐 한 3개월 전부터 출제위원 들어가면 다 갇혀갖고 시험 문제만 내고 있는 거죠. 검사 결과에 대해서 채점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니까 컴퓨터 채점을 쫙 하면 뭐 한 달 안에 재검까지 다 해서 검토까지 해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니까 오지선다형 객관식을 쓰죠. 서답형의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 종합적인 이해도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논술로 글을 썼으면 종합적인 이해한 정도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주로 묻는 문제가 암기 여부를 묻는 게 아니라 응용 가능성, 적용 가능성을 주로 묻잖아요. 대안을 제시하세요. 문제점을 진단하세요. 와 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데 대신 사람마다 자유도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라고 기계적으로 채점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컴퓨터 채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채점할 수밖에 없어요. 장점은 문항 제작이 상대적으로 쉬워요. 25문제를 그러니까 수능의 문제를 내려면 막 3개월씩 합숙을 해요. 근데 논술 문제 제작하는데 3개월씩 합숙해라 그러면 교수님들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죠. 문항 제작 용이하고 반응 채점에 자유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꼭 동일한 용어가 아닌 다른 용어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 맥락을 이해하고 점수를 주게 되거든요. 왜? 교재마다 다른 용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게 장점이죠. 그 다음에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라는 내용 위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고등정신 능력의 측정이 가능하죠. 단순 암기력을 묻는 게 아니죠. 누가 뭔 얘기했다라는 단순 암기를 묻는 게 아닙니다. 학습자의 학습 태도 개선에 유리해요. 왜? 기존에는 딸딸딸딸 외웠으면 됐어. 근데 아무리 딸딸딸딸 외웠어도 논술 시험에다 쓰려고 하면 쓸 얘기가 없어. 하지만 고등정신사고 능력을 해온 사람들은 외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쓸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죠. 바로 학습자 학습 태도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논술형 시험 문제의 경우는 단점이 있는데요. 객관도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4개 중에 이 용어를 쓰면 이거는 점수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라는 것들을 따지겠을 때 이게 100% 아니다, 100% 맞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채점자도 다시 와서 봤을 때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거냐? 그건 장담 못 한다는 거죠. 문항의 포괄성에 제약이 있어요. 자, 1시간짜리 시험 문제를 내면 되게 25문제를 내고 그걸 맞출 수 있으니까 영역을 여러 군데를 낼 수 있잖아요. 객관식 시험의 경우는. 논술의 경우는 지금 우리 교육학 논술만 해도 관련된 단위로 4문제. 많이 내봐야 12문제 나온다고요. 25문제에 비하면 반절 이하라고요. 그래서 포괄성에 제약이 있고요. 채점에 시간 소요가 많이 되죠. 개별로 읽고 이걸 몇 점을 줄 건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검사 결과에 통계 처리가 안 되죠. 그래서 검사 결과에 통계 처리가 안 되니까 결국 문항 난이도, 문항 변별도 같은 이런 통계 수치에 의한 지표들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냥 논리적인 판단밖에 못하는 거죠. 대신 암기형 지식이 아닌 고등정신 능력을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지금 논술형으로 바뀌었는데 그 교육학 논술로 바뀐 지가 제법 됐잖아요.
한때는 그런 얘기 있었어요. 이거 도로 객관식으로 바뀌지 않겠냐. 너무 영역이 좁다. 근데 바뀔 수가 없다고 봤어요. 왜? 선생님들이 하등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들의 필요한 능력은 고등정식 능력이죠. 더군다나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컴퓨터를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더 높은 능력이 필요한 거죠. 태도, 의견 수렴을 할 수가 있고요. 검사 대상 인원이 적을 때 필요해요. 수능에 비하면 임용고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인원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죠. 그래서 그냥 개별 채점을 하는 게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 인원이 적고요. 동일 검사 재사용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죠. 하면 오류의 문제죠. 하면 오류의 문제죠. 이 작년에 나왔던 시험을 올해 또 논술로 낸다 그러면 그 난리가 나지 뒤집어지지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검사 제작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가 없을 텐데 이거는 대학교 때 그 교수님들이 중간고사 문제 냈던 거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통계학 수업 듣고 나면 그런 얘기를 하시죠. 통계란 무엇인가 논하세요. 정말 성의 없는 문제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본질을 묻긴 했어요. 하지만 정말 성의 없는 문제죠. 제작 시간에 충분한 시간 여유가 없을 때 내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채점한 결과에 대해서 누가 왈가왈부 없을 때는 논술이 쉬워요. 하지만 수능을 만약에 논술형으로 했다. 그러면 왈가왈부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죠. 일단 인터넷 강사들부터 왈가왈부를 시작을 해서 선생님들 다 왈가왈부하고 학생들 왈가왈부하고 학부모들 와서 왈가왈부해서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프랑스처럼 그런 그 논술을 중심으로 해서 하자라는 얘기가 있긴 있지만 만만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능 중심으로 모든 시험이 그 수능이라는 오지선다형 객관식 시험 중심으로 시험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 그 질타를 교육부가 다 받아가면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의미는 전달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객관식 시험을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냈을 텐데 매번 시험 문제를 새로 내고 있을 거냐? 그건 시간 낭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매번 시험 문제를 내는 것보다는 검증된 시험 문제를 변형해서 쓰는 게 훨씬 더 학생들 입장에서의 변별력을 키우는 데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참고서를 참고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문제가 되죠. 아, 그 선생님은 어디 참고서에 나온 것과 시험 문제가 비슷하던데? 애들 알아요. 선생님 책상에 무슨 참고서 있던데 거기 나온 시험 문제 찾아서 냈을 거야. 안다고요. 그러니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면서 자기가 낸 시험 문제가 좋은 시험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검증받은 결과를 가지고 재사용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오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을 만들었으면 그 시험에 대해서 문항 난이도와 문항 변별도를 계산을 해서 바람직한 문항을 문제은행으로 모아두는 거죠. 관련된 문항들을 모아뒀다가 나중에 낼 때 그거를 조금 변형해서 내고 하는 형태로 시험을 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변형을 안 하면 이전 기출문제들을 선배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시험 문제를 받아가지고 그걸 보는 사람, 봐서 보고 들어온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바로바로 제까닥 맞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은행에 있는 문제를 약간 변형을 하는 거예요. 문항 난이도를 계산을 하는데 문항 난이도는 용어가 헷갈리게 돼 있어요. 문항 난이도는 문항이 어려운 정도라는 뜻일 것 같은데 실상은 여기 산식을 보면 전체 인원수 분의 정답자 수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는 뭐냐면 정답률이에요. 정답률, 이 수치가 높다. 그러면 문항 난이도 면에서는 정답을 맞춘 사람이 많다는 얘기가 되니까 문항이 좀 쉬웠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항 난이도가 높다. 그 얘기는 문항은 쉽다는 얘기예요. 문항 난이도의 수치가 낮다. 그 얘기는 정답률이 낮기 때문에 문항이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닙니까? 100명 중에 정답 맞춘 사람이 1명인 문제와
100명 중에 50명이 이 정답을 맞춘 문제하고 해보면 당연히 100명 중에 1명 맞춘 문제가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미달 학생 수를 반영하고 답지수에 따른 그 추측 요인을 고려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논술에서 묻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 굳이 이렇게까지 자세한 통계가 필요하시면 그때 참고해서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도 사실 별로 의미 없죠. 그냥 정답률만 내보면 그걸로 충분하지. 뭘 또 이렇게까지 교정을 해가면서까지 써야겠습니까? 복잡하기만 하고 해석만 어렵지. 정답률 그냥 명확하잖아요. 명쾌하잖아요. 정답률이 이렇게 돼요. 어느 누구한테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라면 이걸 쓸 바에는 이걸 쓴다는 거죠. 차라리. 이 문항 난이도라는 것들은 그래서 정답률이기 때문에 주로 어디에서 쓰냐면 상대평가를 할 때 정답률이 그러면 어느 정도일 때가 가장 적절한 문제냐라는 것들을 쉽게 이 수치는 계산이 쉽잖아요. 전체 인원수분의 정답자 수니까 계산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항에 쓸 때 바람직하느냐라고 봤더니 약 이 정답률, 바로 문항 난이도가 50% 정도였을 때가 꽤 괜찮은 문항이더라는 거죠. 50%에 가까울수록 문항 이 50%에 가까울수록 계산해보지 않아도 문항 변별도가 높더라는 거예요. 계산해보지 않아도 평균적으로. 다만 이게 상대평가, 그러니까 우리 규준지향 평가를 할 때는 이렇게 문항 난이도를 통해서 50%쯤 되면 변별력이 크구나 학생들. 그래서 변별을 잘할 수 있으니 그런 문항을 좋은 문항으로 골라야겠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절대평가 입장에서는 개인차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바로 수업 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평가일 때는 정답률이 높다 하면 목표 달성도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목표 달성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즉 상대평가일 때는 정답률에 해당되는 문항 난이도가 50% 내외가 되는 게 맞지만, 절대평가, 바로 준거지향 평가를 할 때는 정답률이 높을수록 교육을 제대로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항 난이도는 내가 어떤 평가를 했냐, 상대평가를 의도하고 문제를 만들었냐, 절대평가를 의도하고 문제를 만들었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항 변별도는 뭐냐면 잘하는 애들을 잘한다고 분류하고 못하는 애들을 못한다라고 분류할 수 있는 정도가 얼마나 잘 되느냐예요. 즉 능력이 높은 피험자는 정답을 많이 맞추고 능력이 낮은 피험자는 오답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잘 분류가 된 거죠. 옥석을 잘 구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평균적으로 계산을 하냐면 상위 또는 하위 정답자 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전체 인원 100명인데 그 중에 상부는 성적 좋은 애들, 하부는 성적이 좀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50명씩 나눴어요. 50명씩 나눴는데 성적 좋은 애들은 정답자가 40명이고 성적 안 좋은 애들은 정답자가 10명이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변별력을 계산하는, 변별도를 내는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상위 또는 하위 집단 총수니까 여기 50명이 되겠죠. 또는 상위 또는 하위 집단 총수니까 50명이지 않습니까? 50명 분의 상위 정답자 수 40명 빼기 하위 정답자 수 여기 10명 해서 10명 하면 50분의 30이 돼서 이거는 0.6이라는 숫자가 되죠. 변별력이 0.6. 꽤 높은 편이에요. 자, 보십시오. 자, 전체 100명 중에 50명 중에 40명이 맞췄고 못하는 애들 50명 중에 10명밖에 못 맞췄으면 꽤 괜찮은 문제라고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이 분포를 봐도. 괜찮은 문제네. 이랬을 때 1에 가까운 0.6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정답자 수가 같아요. 50명에 상부 50명, 하부 50명. 그래서 다 맞췄어요. 그러면 50명 분에
50 빼기 50은 0이지 않습니까? 0이에요. 0.0이 나와요. 그 얘기는 하나도 구분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변별이 안 됐다는 거예요. 0일 때는 변별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느나 빼나 차이가 없어요. 그럼 굳이 불필요한 문제를 뭐하러 넣냐? 빼라는 얘기죠. 의미 없는 문제라는 얘기를 알 수가 있어요. 1에서 0 사이라,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라고, 1 사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1에서 0 사이고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문제, 0에 가까울수록 의미 없는 문제가 된다고요. 자, 그럼 마이너스인 경우가 어떻게 나오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많이 틀려서 10명밖에 못 맞추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40명이 맞췄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50분의 10 빼기 40은 마이너스 0.6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뭡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틀리고 오히려 틀리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잘 맞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봐도 뻔하게 그 문제는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정답이 뒤집혀 있는 거죠. 오답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럴 확률이 높겠죠. 즉 0에서 마이너스 사이는 문제 자체를 적극적으로 수정을 하거나 버려야 되는 문제예요. 이건 넣으면 안 되는 문제였다고요. 좋고 안 좋은 문제가 아니라 이건 문제가 있는 문제라고요.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0에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그거는 좋은 문항, 덜 좋은 문항이 아니에요. 그냥 문제가 있는 문항이에요. 그냥 배제해야 되는 문항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문항 변별도라는 것들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구분을 잘해내는 정도니까 상대평가의 입장에서 보면 문항 변별도가 큰 문항이 좋은 문항이에요. 개인차 변별을 잘해내는 문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항 변별도가 높을수록 좋은 문항이에요. 하지만 절대평가 입장에서는 목표 달성 정도를 가지고 문항을 했지 않습니까? 목표 달성 정도를 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쉬운 문항들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얘기는 말하자면 정답자냐 오답자냐라고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목표 달성자냐 목표 미달성자냐를 구분하는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항 변별도가 높다. 그 얘기는 목표 달성도가 좋다라는 거고, 문항 양호도와는 문항이 좋냐 안 좋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개념 정도가 좀 중요한 개념이고요. 또 객관식 시험에서 과거 객관식 교육학 객관식 시험에서는 오답지 매력도 같은 것들을 물어본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지선다형이다.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는데 얘를 찍었을 때 들어갈 확률이 5분의 1. 5분의 1. 그냥 막 찍었을 때 5분의 1일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오답을 디귿으로 했어요. 그래서 오답지를 체크한 애들을 봤더니 5분의 1에 해당되는 20%가 아니라 10%밖에 이걸 안 찍었더라 이거예요. 그 얘기는 그냥 막 찍는 것보다도 더 낮은 걸 하니까 누구나 알 수 있게, 이게 오답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오답지 매력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오답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오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답지 매력도보다 낮으면, 응답자 비율이 오답지 매력도보다 낮으면 오답지를 수정해야 되는 거죠. 즉 20%보다 낮으면 그건 오답이 아니에요. 의미 없는 오답인 거죠. 걔는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만들었을 때 정답을 예로 두고 나머지 4개를 오답으로 뒀는데 오답지의 응답률이 낮게 떨어지면 그는 잘못된 오답이고 그건 도움이 안 되는 오답이니까 걔는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계산하는 공식이 오답지 매력도예요. 그거 계산하는 공식이. 그래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뭐 다르게, 자, 1 빼기 문항 난이도면 문항 난이도가 정답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 빼기 문항 난이도면 오답률이 돼요. 오답률을 답지수 빼기 하나. 5개 중에서 하나를 왜냐하면 하나를 골랐으니까 4개가 되겠죠. 4로 오답률을 나누면 평균적인 오답률이 나온다고요. 즉
정답률이 20%였어요. 정답률이 20%였어요. 이 문항 난이도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답률은 80%가 되지 않습니까? 80%가 됐고 그거를 답지수 5개 중에서 하나를 뺀 4개로 나누면 4로 나누면 20%예요. 즉 이 얘기한 거라고요. 5분의 1로 찍었을 때 나오는 게 5분의 1이잖아요. 20%. 그러면 얘는 막 찍는 거랑 같기 때문에 같으니까 얘는 그대로 둬도 되겠다. 그게 아니라 여기 오답률이 10% 미만이다? 그러면 20%만도 못하니까 얘를 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는 게 오답지 매력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수치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실상은 이렇게 엑셀로 하면 각 문항에 대한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정답과 오답, 그다음에 학생 능력별로 쫙 뿌려보면 이런 표를 유추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면 이 문제는 괜찮은 문제야. 요거는 오답의 문제가 있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수치를 굳이 안 내봐도. 그렇게 전체 분포로 보는 게 문항 반응 분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놓고 문항 난이도 계산해 보자 이거죠. 문항 난이도. 문항 변별도는 우리가 계산을 해봤어요. 문항 난이도는 전체 수분의 정답자 수지 않습니까? 전체 수 100명 중에 정답자 수 50명. 이거는 딱 문항 난이도 50%짜리. 변별력이 좋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사지선다형으로 조정했을 때는 40.74%가 나오는데 그건 여기에 따라서 조정하면 되는 거고 여기 보면요. 그렇게까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답률만 내보시면 돼요. 변별도는 0.6이 나오는 거죠. 이미 계산해서 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지표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거 말고도 그 다음에는 더욱더 개선된 지표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은 실무상으로는 이게 훨씬 더 유용합니다. 왜? 선생님들이 이거 계산하기가 쉽잖아요. 내가 낸 문제에 대해서 이거 계산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전체 내갖고 딱 내보면 이 문제는 괜찮은 문제, 이 문제는 별로의 문제라는 거 바로바로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문항 난이도가 문제가 뭐였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정답률이다 보니까 문항 난이도 수치가 높을수록 문제가 쉬운 문제였죠. 말이 뒤집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이 그다음에 고전 문항 이론이 전제로 깔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의 개선 방안을 도출한 것이 바로 문항 반응 이론이죠. 문항 반응 이론의 개념은 그런 거죠. 기본 가정이 뭘 깔고 있냐면 문항에는 각각 불변하는 고의 속성이 있던데 그냥 이것만 두고 마세요. 저걸 물어볼 일 자체는 없어요. 논술에서. 너무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문항 자체가 고유의 속성을 측정하는 게 있지 않으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문항으로서의 의미가 없잖아요. 기본 전제를 그렇게 깔고 있는 거죠. 즉 1차원성, 검사가 하나의 능력만을 측정하는 거예요. 문항 하나가 하나의 능력만 측정하도록 돼 있어야지 여러 개의 능력을 측정하도록 하게 돼 있으면 이거 중심으로 봤다 저거 중심으로 봤다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차원성의 전제를 깔아야 되고 지역 독립성이라는 게 뭐냐면 문학에 대한 반응이 통계적으로 상호 독립적이다 이거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시험 문제를 쫙 보다 보면 앞에서는 막 예문으로 나왔던 게 뒤에 가면 정답에 해당되는 게 앞에 예문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건 독립적이지가 못한 거죠. 이미 앞에 그래서 내가 뒤에 문제 풀으려고 봤더니 앞에 정답이 있었는데 그거 쓰면 되겠네 하고 알 수 있으면 그건 왜곡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지역 독립성을 못 갖춘 문제가 된다고요. 잘못된 문제가 된다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저런 지역 독립성은 당연히 갖추죠. 그러면 불변성을 가정할 수가 있어요. 검사 문항이 사람마다의 특성, 문항의 고유의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인간의 능력을 측정하는 걸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그 가정이 맞으면 문항 특성, 피험자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파악하게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학생들의 전체 성적 갖고 가장 잘하는 애부터 가장 못하는 애까지 뿌릴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국어 시험을 봤어요. 국어 시험에 1번 문항에 정답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국어에 전체 성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성적 100점짜리부터 0점짜리까지 쫙 나래비를 세웠어요. 여기다가. 그래 놓고 1번 문항의 정답률을 내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2번 문항. 물론 이렇게 선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점점점점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잘 이렇게 이어보면 이런 식의 문항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문항으로 나오고 2번 문항은 이렇게 나오고 3번 문항이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해당 문항의 난이도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그러면 정답 반응 확률 0.5를 그대로 두고 쫙 그어요. 쫙 그어놓고 여기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는 학생 능력이 높은 능력을 요구를 했죠. 여기는 중간 능력을 요구했죠. 여기는 낮은 능력을 요구했죠. 그래서 낮은 능력을 요구했다는 얘기는 이만큼의 능력을 필요로 하다는 얘기니까 문항 난이도가 낮다, 문항 난이도가 높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이제껏 정답률을 했을 때는 거꾸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건 올바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학생 능력이 1.2가 필요하다, 0.0이 필요하다, 뭐 마이너스 2.1이 필요하다와 같은 형태로 해서 학생 수준을 그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항 난이도를 날 때는 이렇게 0.5에서의 밑에 학생 능력을 가지고 그 지표를 가지고 문항 난이도를 표기를 하고 있죠. 문항 변별도는 뭐냐면 여기서 급격하게 꺾어진다는 얘기는 여기서 바로 능력 좋은 애는 맞추고 능력 좋지 않은 애는 못 맞추고 하는 것이 급격하게 갈라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결국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문항 변별력이 크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죠. 기울기는 이게 절편이면 기울기는 우리가 x분의 y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x분의 y로 기울기를 알파는 x분의 y 해서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 기울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울기가 가파르다? 얘는 변별력이 높다. 기울기가 완만하다? 얘는 변별력이 낮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읽는 것이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항 추측도는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정답을 맞추는 애들이 있어요. 찍었으니까 그랬겠죠? 여기 딱 절편. 능력이 없는 애가 맞추는 비율. 오지선다형이면 5분의 1인 20%가 되겠죠. 자동적으로 20%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찍어도 저기 5문제 중에 하나 맞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기 이 절편이 바로 문항 추측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문항 특성 곡선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은 아마 이해를 잘 해두시고 나중에 학교에서 문제은행을 만드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수학 정석을 만드신 홍성대라는 분께서 이렇게 문항 난이도와 문항 변별도가 높은 문항들을 쫙 모아서 문제집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해설자를 만들어서 그거를 책자로 만든 게 수학 정석이죠. 혹자는 일본 그런 수학 문제집을 베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모르겠고, 이렇게 문항 난이도와 변별도를 이용해서 좋은 문항을 골라 놓은 것이 자기의 노하우가 됩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 변별력이 높으면서 학생들에게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문제를 잘 챙겨두는 것들은 대단히 큰 노하우예요. 즉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남는 노하우는 가르치는 것과 함께 이렇게 문제은행으로 둔 좋은 문제들,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문제은행으로 둔 좋은 문제들이 바로 선생님들의 노하우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해서 챙겨두시면 훌륭한 선생님으로 자리를 잡으시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평가였고 그 다음에 연구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연구 부분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선생님들한테 연구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 근래는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프로젝트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돼요. 결국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연구 소속돼 있으면 연구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대개는 실험실 실험 같은 연구를 요구하지는 않죠. 선생님들한테는 질적인 연구들을 요구를 하죠. 학교에서의 적용 방안에 대해서 뭐 하세요. 마치 지금 논술 쓰는 거와 같은 형태의 연구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각 학교마다 낸 것들을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그걸 결합해서 또다시 그 도의 연구 방안들을 내고 그게 교육부에 올라가면 또 교육부에서는 또 그거 반영해서 또 하고 하는 형태로 업무 처리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각 변인의 속성들을 구분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맞으니까 아프더라. 맞으니 기분 나쁘더라. 였으면 맞은 것이 원인 변수지 않습니까? 이게 독립변이에요. 그 결과로 따라오는 변인이 종속변이에요. 아프다, 기분 나쁘다는 종속변이에요. 그런데 독립변인이 모든 게 다 독립변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때리거나 안 때리거나 해서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때리거나 안 때리거나 바꿔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립변인으로서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남자는 힘이 세고 여자는 머리가 좋고 이런 식이 되는 것들은 남자 여자는 바꿔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독립변이 아니라고요. 때리거나 안 때리거나 조절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강의법을 쓰거나 토의법을 쓰거나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자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되거나 여자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 되거나는 선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독립변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는 변인이 독립변인이고 그 바꿈에 따라서 나타난 효과가 종속변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변인을 바꿔줄 때 종속변인의 변화가 나타나는 관계를 인과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프면 기분 나쁘거나 기분 나쁘게 하면 아파지는 게 아니잖아요. 바꿔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인과관계 아니라 상관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나타나긴 하지만 뭘 바꿈으로써 다른 걸 바꿔줄 수 없는 경우라면 그런 것들은 상관관계일 뿐이죠. 그래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변인들의 이걸 바꿔주면 이거를 했다 안 했다로 바꿀 수도 있지만 많이 했다 덜 했다라는 걸로 바꿔줄 수도 있잖아요. 많이 했다라는 거는 수치상으로 얼마, 덜 했다는 거는 수치상으로 얼마라고 수치 부여를 할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 수치 부여하는 종류를 조작적 정의라고 해요. 수치를 부여할 수 있게 하는 거를. 측정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측정 가능한 걸로 만들면 변인이 구인이 됩니다. 컨스트럭트라는 구인. 아까 설명드렸던 개별 사실로부터 추상적인 개념을 도출했다. 내용 타당성. 추상적인 변에서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측정 가능으로 만들었다. 바로 개념이 구인이 됐죠. 변인이 구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구인을 만들었을 때 구인의 속성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달라집니다. 즉 그런 그 유형으로 나눠서 보면 명명척도가 있어요. 남자, 여자는 남자에다가 주민등록번호 2를 부여하고 여자에다 주민등록번호 2를 부여해요. 그러면 여자가 2니까 많아서 좋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단지 구분자일 뿐이잖아요. 남자는 1번으로 그냥 분류를 한 거고 여자는 2번으로 분류를 한 거지 1.5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남자이면서 여자가라든가 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단지 분류에 불과한 거 이런 것들을 명명척도라고 그래요. 예를 대표적인 예가 우편번호죠. 우편번호는 뭐 지역별로 뭐 좋은 지역은 그 우편번호가 높고 뭐 나쁜 지역은 우편번호가 낮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단지 분류 기준일 뿐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명명적도, 우편번호나 뭐 남녀 구분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에 해당되겠죠. 반면 서열을 나타내주는 척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석차 이런 것들은 서열이죠. 1등이 2등보다 점수가 몇 점이 높은지는 몰라요. 하지만 2등보다 점수가 높다는 건 알아요. 그런 것들이 상위 5%, 뭐 석차 이런 것들인데 대소라든가 누가 더 많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형적인 서열 척도입니다. 1등, 2등, 3등, 4등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동간 척도가 있어요. 동간 척도는 우리가 25점짜리 25문제에 4점 하면 100점으로 점수 부여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4점이라는 동일한 간격을 갖고 있는 인위적인 척도예요. 이런 것들이 동간 척도죠. 일정한 간격이고 비율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4점 간격인데 평균을 냈더니 96.5예요. 그럼 0.5점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4점 간격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경우, 전체 수준만 의미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동간 척도죠. 가장 전형적인 이런 동간 척도가 리커트 척도 같은 거. 이거는 딱 그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이거에 대해서 놓고 5구분으로 해놓으면 여기다 체크를 했어요. 나는 중간쯤인 것 같아. 1점에서 5점까지면 나는 3점을 주겠어 라고 했지 중간이 어디다라고 정해줬냐 아니란 말이에요. 제일 낮은 데는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이런 것들은 동일한 간격에다 놓고 체크를 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나는 매우 그렇다 안에서 요 바로 밑에일 수가 있어. 하지만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체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일정 간격의 시험 점수, 리커트 척도법, 평정 척도법 이런 것들이 바로 동간 척도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또한 0점 몇 점이라는 이런 소수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미를 갖고 있는 척도가 있는데 비율 척도 같은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키를 얘기를 할 때 뭐 165.4 그래서 0점 단위로도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 0점 단위로도 의미가 있어요. 몸무게에 10%가 늘었다라는 것들이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동간 척도일 때는 10%가 점수가 올랐다?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키가 0이다?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이. 몸무게가 0이다? 0kg 늘었다 그러면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이 의미를 갖잖아요. 5kg가 줄었다? 마이너스 5kg다? 의미를 갖잖아요. 0점이라는 것도 의미를 갖고 이런 것들은 비율 척도라는 거죠.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구분하고 있냐? 연구를 하다 보면 그 통계 결과를 내서 통계치를 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반 아이들이 수업 방법을 이렇게 달리 썼더니 평균 점수가 이렇게 높아졌다라는 것들이 제시를 하는데 그래? 그게 우연히 높아진 거야? 아니면 별 차이 없는 거야? 라는 걸 물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다 없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려면 통계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명척도, 서열척도일 때는 쓸 수 있는 통계 처리가 이 빈도 외에는 별게 없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T 검증, 뭐 Z 검증 이런 거 하나도 쓸 수가 없다고요. 척도의 한계상 그래. 회귀 분석 이런 거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동간 척도 이상이 되면 거의 모든 통계 분석 기법들을 다 쓸 수 있습니다. 분산 분석, 회귀 분석 이런 거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반석차를 내놓고 그걸 갖고 통계 분석을 해갖고 이러니 우리 반이 더 나아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오류죠. 그 통계는 의미가 없는 숫자인 거고 잘못 창피를 떠는 거죠. 나 무식해요 하고 창피를 떤 거에 불과하죠. 이런 것들은 바로 그래서 명명척도나 서열척도라는 거는 통계 분석에 한계가 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적어도
통계를 다루려면 동간적도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동간적도일 때는 평균과 표준편차가 의미를 가져요. 평균과 표준편차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때는 쓸 수 있는 통계 기법들이 많습니다. T검정, 뭐 회귀 분석해서 분산 분석, 별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들은 표준편차가 의미가 없게 되면 대부분 다 쓸 수 있는 통계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척도의 구분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사동관 척도 같은 것들, 서스토너가든 같은 경우는 유사동관 척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죠. 리커트 척도법은 이게 다 동간 척도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래서 동일한 간격대로 이렇게 갈라둔 거잖아요. 5점 단위로 갈라둔 거잖아요. 이게 동간 척도인데, 유사동관 척도는 뭐냐면 첫 번째 문장은 0 또는 1 둘 중에 하나 고르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문항도 0 또는 1, 세 번째 문항도 0 또는 1 하고 골라내서 1인 점수를 합했더니 6점이 나왔다 이거예요. 10점 만점에. 그러면 10점분의 6점 해가지고 척도를 만들어낸 거, 이런 것들은 동간 척도는 아니지만 유사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유사 동간 척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유사 동간 척도는 동간 척도보다도 통계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진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두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유사 동간 척도의 다른 유형에는 리커트 척도에다가 여기다가 가중치 점수를 1점에서 가중치 점수, 중요한 정도를 1점에서 5점까지 부여하도록 둘 수가 있죠. 난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는데 내가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도는 5야. 내가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도는 1밖에 안 돼. 라는 가중치를 같이 쓰도록 하는 것들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유사동간 척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사동간 척도는 그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안 물어봤었는데 이제는 점차 좀 더 세부적인 것들을 묻기 시작하면서 이 리커트 척도법 같은 경우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많이 다뤄져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과거 같으면 이런 부분이 안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근데 평가에 대해서 너무 낼 걸 다 냈고 이미 중복해서 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나마 좀 학생 평가에 조금 고춧가루가 낄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시험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나마 고춧가루가 좀 끼는 것들은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연구인데요. 과거의 교육 연구는 다뤄지지를 안 하는 게 맞아요. 왜? 학교에서 연구를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육청에서 프로젝트가 떨어지고 그 결과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연구의 용역들이 내려옵니다. 되게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교육청에서는 행정 업무 때문에 죽겠어요, 바빠 죽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단순 조사도 있겠지만 연구 용역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해서 보내주세요. 각 학교마다 하는 연구 용역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용역들의 경우는 선생님들이 대응을 해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단순 조사 같은 경우는 되게 기간제 교사분들한테 많이 의뢰를 해요. 그래서 기간제 교사분들도 단순 조사 같은 것들은 품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연구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학교 교사분들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는 연구의 유형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연구라는 것들은 과학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문제 개선과 효과의 증진을 위한 일련의 활동이 연구입니다. 즉,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실험실 실험이 됐든 질적인 연구가 됐든 그런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문제 개선 효과, 주로는 학업 성취 극대화겠죠. 학업 성취 극대화를 위한 일련의 활동. 가장 대표적인 예가 수업 방법을 바꿨더니 학업 성취가 높아졌더라. 학생들의 이해를 높였더니 학업 성취가 높아졌더라. 교육 과정의 내용을 바꿨더니 학업 성취가 높아졌더라 라는 연구들이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는 연구일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양적인 연구, 즉 학생의 학업 성취를 냈더니 이만큼 높아졌다는 것들을 입증해서
내는 연구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야죠. 문제를 발견해요. 수업 방법을 바꿔보면 강의법과 토익법 중에는 어느 수업 방법이 더 효과가 높을까라는 문제를 알고 싶다? 그럼 문헌고사를 하죠. 강의법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토익법은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해요. 가설 설정은 가장 단순하게 합니다. 토익법하고 강의법하고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연구 설계를 해요. 그래서 반 아이들을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해서 이 아이들에게서는 강의법을 쓰고 다른 반 아이들의 경우는 토익법을 썼어요. 그래서 둘의 학업 성취를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는 64.5가 나오고 하나는 64.9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토익법이 조금 높아요. 근데 이게 0.4점 차이다 보니 이게 중요한 차이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때는 통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설을 검증했더니 이 0.4점 차이가 단순한 아주 그 오차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차이더라. 그래서 토익법이 높더라. 그러면 가설 검증이 된 겁니다. 토익법이 학습 효과가 높더라 라는 가설 검증을 하는 거고 결론을 내는 거죠. 이 두 반을 비교해서 해봤더니 토익법이 높았으므로 우리가 앞으로 수업을 할 때는 토익법을 사용하는 게 학업 성취가 더 높아지겠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게 양적 연구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질적 연구는 좀 달리 접근을 해요. 연구 범위를 설정을 해요. 우리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이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연구 대상, 우리 학교 대상. 일반 가설 수립을 해요. 학교 폭력을 했던 아이들의 가정 환경, 학업, 그다음에 장래 희망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것들에서 어느 게 영향을 미쳤겠냐라는 것들을 자료 수집을 하는 거죠. 자료 분석을 했더니 학업 성적, 노력보다는 삶에 대한 방향이 다른 부분이 가장 컸더라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랬어요. 그러면 결론 유도를 하는 거죠. 이러한 결과로 봤을 때 학생들의 학업 지도에 있어서 삶의 방향을 찾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더라라는 결론을 유도하는 겁니다. 학생 전수조사했지만 그 중에서 뭐 누구는 어떻고라는 통계 수치상 이게 뭐 누구는 뭐 이만큼이 높고 이런 식으로 비교가 가능하지가 않죠. 전반적인 흐름을 보고 선생님이 결론 유도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질적 연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질적 연구가 학교 현장에서 요 근래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연구부가 있어요. 이런 연구 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요구한. 그래서 양적 연구가 추진하는 바는 바로 토익법, 강의법과 같은 일반적인 법칙 중에 어느 게 더 낫고 왜 나은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쓰는 게 양적 연구죠. 바로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실험실 실험을 하는 건데 바로 이렇게 강의법 쓴 경우, 토익법 쓴 경우가 바로 전형적인 실험실 실험이에요. 내지는 학교 현장에서 실험했기 때문에 현장 실험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런 실험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른 의미 분석, 현상학 해석학, 자연적, 총체적, 반복적 특징을 갖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을 발생한 아이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학교 폭력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들은 안 한 애들과 비교하는 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양적인 뭔가 결과를 내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학생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의 원인 분석을 한 결과들을 기술을 하면서 질적 연구를 하는 거죠. 현장 연구나 사례 연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의 대부분이 사례 연구입니다. 아니면 문화기술 연구를 하게 되든지. 그렇게 유형이 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사례 연구에 대한 그 사례를 모집하는 것들을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들이 교육부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는 질적인 연구 중심이다. 양적인 연구는 주로 교육학과 교수님들이 어느 게 더 나은지를 할 때 그때 주로 사용되지 학교에서는 주로 양적 연구보다는 질적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정 방법에는 객관적인 측정 방법이 있죠. 질문지,
검사를 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관찰하거나 질문지에 응답한 결과에 의해서 하는 객관적인 측정 방법이 있고요. 면접법은 인터뷰하면서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상호작용하는 방법이죠. 관찰법. 그 사람의 행동이 정말 어떤지를 관찰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투사법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나비 모양으로 생긴 잉크 얼룩같이 생긴 거 놓고 이거 보고 연상되는 거 얘기하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전형적인 투사법이에요. Q분류는 카드 범주에 따라서 분류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소시오메트리는 이런 거죠. 사회적 측정법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같이 짝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으세요 라고 해서 보면 누가 가장 지목을 많이 받고 누가 왕따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사회성 측정법, 소시오메트리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간접 측정법의 경우는 얼굴이 멍든 애가 있다. 그러면 물리적 흔적으로서 아 얘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간접 측정법이 되겠죠. 단순 관찰법 같은 것들을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쓰이는 방법들이다 라는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연구들이 늘어나면서 표집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슈가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무선 표집을, 그러니까 무작위 축출을, 표본을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축출해야 돼요. 내 의도 없이.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물의 그 일반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모집을 표본 조사를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전수 조사를 하게 되면 특정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요. 뭐 이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근데 전수 조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되게 비싼 경우가 많아요. 내지는 아예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인구 조사를 한다. 그러면 인도에서는 뭐 몇 초마다 애가 한 명씩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인구를 조사하는 사이에 애들이 다 태어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인구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럼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표본조사를 해서 지역별로 대표해서 조사한 다음에 몇 명 정도 된다라고 추정을 하는 게 맞지, 총인구조사를 하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비용도 비쌀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표본조사를 하는데 표본은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결과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표본을 잘 뽑는 게 중요해요. 이 잘 뽑는 방법이 바로 표본 추출 방법이에요. 샘플링 방법, 표본 추출 방법. 그러니까 표본 표집을 하는 이유는 연구 노력의 경비를 절감하는 걸 수밖에 없고 신속한 연구 수행이 가능하고 조사의 정밀도가 오히려 향상될 수 있죠. 중국 인구를 추정하겠다? 그러면 인구 머릿수 세는 사이에 죽는 사람 죽고 새로 태어난 사람 태어나서 인구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거 안에는, 이런 표집하는 방법에는 확률적으로 표집하는 방법이 있고 확률적으로 표집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확률적으로 표집하는 거의 대표적인 사례는 숫자를 막 1번부터 막 적어요. 그중에 아무거나 뽑아서 던져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번호가 나왔겠죠? 그 번호에 든 사람을 당신 표본으로 오세요. 당신 표본으로 오세요.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너 와 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단순 무선 표집이에요. 종이에다가 난수 적어서 던져놓고 해당 번호 부르는 거예요. 단순 무선 표집. 선택될 확률이 동등하고 독립적이죠. 그래서 두 집단을 해놓으면 표본 집단의 속성을 거의 다 유사하게 갖고 있을 거예요. 두 집단은. 그래서 실험 연구를 해도 충분하죠. 이게 단순 무선 표집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아마비에 해당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그러면 한 반에 한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전교해봐야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무선 표집을 해버리면 소아마비 걸린 애들이 선택이 아예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없는 소아마비 연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단순 무선 표집이 전혀 의미를 갖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면 체계적인 무선 표집을 하는 거죠. 체계적인 표집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일정 간격의 표본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체계적 표집은 어떻게, 제가 방금 얘기한 소아마비는 유충 표집을 하는 거고요.
무슨 얘기냐? 소아마비 안 걸린 애들에서 전체 인원에서 1%를 뽑고 소아마비 걸린 애들에서 1%를 뽑아서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소아마비 걸린 애들은 항상 1%가 해당되는 아이들이 뽑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연구를 수행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유충 표집이죠. 무선 표집 같은 경우는 난수 적어놓고 난수 던져갖고 우연히 나온 애들, 걔네들을 뽑는 거잖아요. 체계적 표집은 뭐냐면 전교생을 1번부터 쫙 번호를 매겨서 쫙 나열을 해놔요. 그래서 10번, 20번, 30번, 10번 단위로 뽑아요. 그러면 10분의 1을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무선 표집법과 달리 체계적으로 뽑아진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적인 표집의 성격을 띠는 게 바로 체계적 표집이고요. 소아마비처럼 극소수라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애들은 층을 나눠서 따로 뽑는 거죠. 해당 비율을. 즉 층을 나누는 거는 자기로 뽑되 안에서는 무선 표집을, 단순 무선 표집을 하는 거죠.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 이게 바로 유충 표집입니다. 군집 표집은 전형적인 예가 그거예요. 반이 우리가 균질하게 배분돼 있어요. 1반부터 10반까지 있다? 그럼 나는 4반 그냥 골랐어요. 아무렇게나. 4반에 모여 있잖아요. 이유 없이 난수 던져갖고 1반 중에 10반. 1반에서 10반까지 중에 4반을 그냥 골랐다. 이게 바로 군집 표집이에요. 특정 집단을 골라 전원조사를 하는 거죠. 단계적은 다단 표집이에요. 모집단 크기가 큰 경우에는 층을 여러 층을 두고 뽑는 거예요. 일단 남자 여자 구분해서 프로세시 나누고 남자 안에서 연령대별로 프로세시 나누고 연령 안에서도 뭐 키 큰 사람 작은 사람은 나누고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안에서도 뭐 체중별로 나누고 이런 것들이 단계적 표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했을 때는 그 표집된 집단의 실험 결과를 가지고 다른 학생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는 게 가능해요. 반면 비확률적인 표집을 하게 되면 확대 적용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비확률적, 의도적인 거라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얘가 괜찮을 것 같아. 얘를 그냥 고른 거예요. 왜? 간편해요. 내 옆에 있는 애야. 그래서 얘를 골랐어. 너 좀 이따 와라. 이거는 의도적으로 뽑은 거죠. 단점은 얘가 학교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애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류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할당은 각 반마다 한 10명씩 할당을 하는 거예요. 임의로 뽑는 거죠. 단점은 과연 그 할당된 애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우연적은 그래? 내가 무선 표집을 해야 되니까 나가서 아무나 한 명 딱 보이는 애 그대로 잡고 들어가요. 우연적으로 손쉬운 대상을 골랐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연구 결과를 우리 학교 전반으로 확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단순 무선 표집을 하거나 체계적 표집을 하거나 유충 표집을 하거나 군집 표집을 하거나 단계적 표집을 했을 때는 그 연구 결과를 우리 학교 전반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확대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비확률적으로 포집한 결과는 우리 학교 전반이 그렇다라는 주장을 하기가 어렵죠. 아닌 애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걔네들 통제가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렇게 표집을 하는 것이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표집을, 확률적 표집을, 특히 단순 무선 표집을 잘 했을 때는 이렇게 실험을 이러면서 일반화할 수 있는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진짜 실험이 아니라 가짜 실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표집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실험 연구부터의 의미,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이후에 그 행정으로까지도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